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게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21년이라는 숫자가 뭔가 좀 낯설긴 한데요. 이번 연도에도 좀 무탈하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코스피 지수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이제 일간 차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일까?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강한 어떤 상승이 시장에서는 뭐 비싸다 혹은 뭐 더 사라 뭐 말들이 많긴 하는데 일단은 사실 뭐 미래에 대해서는 좀 알긴 어렵죠. 알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을 좀 이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논리가 맞다면 미래에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무언가 약간이라도 예측은 해보겠죠. 근데 다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소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보면 일단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코스피가 이만큼이나 상승했을까? 그러니까 1439까지 갔던 애가 지금 3100, 현재 오늘 금일 종가로는 3148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이게 뭐 왜일까라고 해보면 답은 성장인 것 같아요. 미래의 성장이 그만큼 더 하니까 더 갈 거니까 미래의 순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니까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과거부터 좀 보면 2016년도랑 좀 비교하는 사례들이 좀 많죠. 2016년도가 요때부터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 15년 대비해 가지고 17년으로 이렇게 보면 순이익 증가율이 한 4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요거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한 47%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한 47%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2020년 대비해가지고 22년, 그러니까 여기는 15년 대비해서 17년도에 어떤 순이익 증가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 대비해가지고 사실 이만큼 봐야겠지만 2020년 대비해가지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고 해보면 순이익 증가율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한 74% 정도가 나와요. 순이익 증가율이 47%.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유동성, 어떤 정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모아지는 거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과거에 47%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고점을 2017년 말 이때의 고점을 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순이익 전망, 이 전망들이, 이 증가율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느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수출인 것 같아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인데요. 이 수출 증가 이게 1년치인데 보면은
이 코로나 때 한번 왕창 내려가고 코로나 때 왕창 한번 내려가고 그다음부터 쭉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1년 전보다도 계속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아이고, 이게 여기 뒤에 건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의 수출의 모멘텀이 강화되다 보니 기업의 한국 기업 이익의 개선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좀 길게 좀 보면 사실 주가는 사실 먼저 가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지금 2017년도 이때 순익 증가가 한 47% 정도 나왔던 요 구간을 아직 실제로 우리 눈에는 한국 수출이 보여주진 않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수출 증가 그 속도, 그 수출 증가율이 과거보다 현재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증가율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지만 주가는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수출 증가가 왜 좋아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한국의 어떤 수출 증가율은 그 미국 쪽의 어떤 시장 상황과 좀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재고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재고율을 봐야 되는데요. 재고율이 떨어지면 수출 증가가 높아지는 이런 어떤 그래프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파란색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그리고 제조업 재고율의 증가율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좀 보면은 이거 깨끗하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재고율들이 전부 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 전에 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고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순서가 소매업자의 사실 여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소매업자의 재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매, 제조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것들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개선된다라기보다 더 재고율이 당연히 뭐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되겠지만 이것의 이 재고율이 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인데요. 사실 이건 뭐 많이 요즘에 하도 시황을 말씀하시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요 때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코로나 때 시장이 확 이렇게 멈춤으로써 저축률은 확 높아지고 개인 소비는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약간 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가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도 소매업자들의 재고율이 에서부터 반응이 나올 것이고 도매업자, 제조업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뭐 그겁니다.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 시장이 코스피가 최근에 이만큼 왔던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왜 좋아지느냐? 수출이 좋아지니까. 수출이 왜 좋아지느냐?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생산해야 되는 이런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강한 어떤 수요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 같다. 거기에 플러스 환율이라는 요인까지도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놀랬던 거는 일간 차트로 보면은 코스피가 이만큼까지 온 것은 좀 이해는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주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이런 여기서부터는 조금 뭔가 의아한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11월 달 외인들의 매수가 잠깐 들어왔고 12월 달에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주체들이 좀 바뀌긴 했었죠. 투자 주체들이. 근데 저는 11월부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최근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월 19일 날 저희가 그 방송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장이 훅 빠졌던 3월 19일 날이었고 쭉 이렇게 해야겠네요. 쭉 빠졌던 3월 19일 이만큼 올라왔던 8월 중순 그 다음에 10주 횡보 다시 현재 이렇게 왔는데 이때 우리의 상황은 이때 떨어질 때 부터 레버리지를 매수했었고 이때는 마지막으로 가능한 자금들을 최대한 매수하자라고 했었고 이때 보유했던 우량한 기업들은 매도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왔을 때 8월경에는 일단 조금 물량을 이제 줄이고 레버리지는 좀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전부터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던 코덱스 200이 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것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말 그대로 코덱스 레버리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어떤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를 상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이 있었고 근데 요 당시 때가 12개월 선행 PER이 13.3배 뭐 맞죠?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7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코스피가 여기가 2890이었습니다. 포인트는. 그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외국인 금융투자, 개인투자 이렇게 쫙 다시 또 시세가 올라왔는데 좀 신기하게도 지금의 PER이 그럼 몇 배일까 정리해보면 코로나로 확 떨어지고 8월달 횡보 다시 현재 이제 1월달이잖아요. 이때가 13배였는데 PER이 지금 다시 또 13배예요. 이건 뭔가 같은 13배인데 코스피는 한 450포인트 이상 한 500포인트 가까이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실적 개선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업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었고 요때는 조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고 혹은 확인이 되거나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앞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했던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갑자기 딱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뭐 약세장이 온다거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들이 2020년도까지 22년도 거까지 나오기 때문에 막 부러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계속 뻗어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다시 밸류에 온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서의 미래 2022년도 거까지의 실적이 다 반영된 숫자예요. 지금은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요맘때 언저리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도가 좋을 거니까 시장이 뭐 더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빠지고 8월 횡보 현재인데 요때 거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이 고점을 넘는 것은 뭘까? 이때의 상승분은 뭘까라고 했을 때 21년도에 시장이 좋을 거니까 라는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모습은 2022년도에 시장이 좋을 거니까를 선반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까지 선반영 될지는 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저희도 전혀 예상도 못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요 11월 달부터는 이상하다,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딸려오는 실적들의 전망치들을 보니까, 시장은 벌써 22년도 거를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까요? 23년도 거까지 혹시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본다면 그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확실히 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완전히 시장이 확 풀어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다. 근데 갑자기 지금 보다 갑자기 더 상승해 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과거에 여기 8, 9, 10 뭐 요때 횡보했던 것처럼 횡보해 준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경기가 좋아질 건 알겠고 시장도 선반영한 건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확실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좋은 회사가 조정을 보이거나 저평가로 판단될 때는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볼린저 밴드의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깨고 나갈 때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조금 물량을 아주 과감하게 혹은 꽤 많이 줄이고 다시 또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장기 볼린저 밴드 120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구나.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120으로 한번 수치를 바꿔볼게요. 이제 컴퓨터가 좀 빨라졌네요. 아이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좀 진하게 해서 보여드려보면 요 빨간색이거든요. 이 상단을 깨고, 그러니까 과거로 좀 돌아가서 한번 봐볼게요.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2000 요때 17년도 요때를 보면 이 장기 볼린저를 이렇게 타던 애들이 깨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는데 점점 약해지고 도전에 실패하고 하면 거의 뭐 시장이 마무리되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요때 그러니까 차트니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주가가 항상 먼저 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해볼까요?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하고 빠질 때 실적은 어떻게 가냐면, 실적은 조금 더 늦게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주가가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그렸네요. 이 빨간색이 주가고 검정색이 실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할 때 항상 실적은 아직 돌아서지 않은 상태, 이런 크로스의 상태가 나오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크로스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장이 쫙 이렇게 과열로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저 같은 이제 시장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론자이지만 보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거는 과거와 다른가? 이번엔 다른가? 이번엔 진짜 큰 사이클이 오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무언가 판단을 할 때, 매수의 결정을 할 때, 혹은 내 주변에 주식도 모를 것 같은, 주식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주식을 뛰어들 때, 이때 보면 보통 시장에서 요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6때,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2017년도 추석 이후 때가 그랬거든요. 요 두 번의 꼭지가 이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하자 이런 어떤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요때와 요때가. 근데 이때는 사실 실적은 이전부터 꺾였었고 주가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쫙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산다 사 막 이런 매수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결국엔 사야 될 사람들이 다 사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상황들. 그러면 남는 것은 매도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 확 빠졌을 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매도 물량이 나오다 못해서 매도가 끝나면 사실 코로나는 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V자 반등이었지만 일반적인 이런 상황, 그러니까 상승의 하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하게 그려본다면 매도할 사람이 다 사라지면 드디어 매도는 매도하다 보면 매도할 사람들이 다 없어지다 보면 매도는 멈춥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상승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고 보통 매도가 멈추면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실제로 실적과 함께 매수자들이 다시 몰렸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던 계속 매수했던 그 매수세들이 강해지면 전부 다 매수해버리고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이제 실적의 하향과 함께 혹은 어떤 이벤트들과 함께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그래서 보통 이런 군데에서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죠. 근데 보통 이런 데서 공매도해서 혹은 인버스를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좀 위험한 이런 상황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면요, 뭐 대충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면 아주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꺾여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데서 매도를 하고서 있으면 사실은 이때 고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요때가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나는 분명히 팔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다시 하회해서 팔았는데 조금 지나면 급락은 했지만 또 다시 회복하고 또 급락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내가 잘못 팔았나? 사야 되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몇 번의 고비들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시장들 혹은 횡보장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좀 가장 힘든 구간일 것 같아요.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때는 어떤 시장을 뭐 이렇게 따라다니기보다는 내가 가진 보유한 종목들이, 보유 종목들이 비싸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 저평가되면 사고, 그냥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과거 이때 버블이었을 때는 이 버블은 사실 논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심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로 평가하거나 뭐 숫자를 만들어서 뭐 비교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 비싸다라는 것은 실적인 것이고, 실적 위에 수급과 버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안 된다. 그렇다면 물량을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따라가되 물량이 많으면 확실히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럼에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자. 이 버블에서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걸진 말자. 이런 생각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즉 실적과 주가의 관계가 고평가 영역이라면 비교했을 때 영역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최근의 날짜로 봤을 때 다시 PER이 13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선행 PER이 이것은 확실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의 최고치까지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위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전문가들은 저의 어떤 이해의 어떤 영역보다 더 큰 어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다. 오늘 코스피 3100에서 한 2500, 요 사이 3100에서 2500, 3500 사이는 맥스로 갔을 때를 산정했을 때 내후년까지를 봤을 때가 이 정도 위치인 것이고, 사실 저는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도 그러긴 싫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현재 3100, 3200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빠져서 2500포인트까지 와도 뭐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 만약에 이게 아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무섭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수치로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냐면 3200 정도, 한 그러게요. 그냥 저의 아주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한 15에서 20%가 지수가 조정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물량을 뭐 사실 더 줄이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비싼 종목들은 최근에 뭐 주도주의라서 줄이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볼린저 밴드 120 상한선을 이탈했을 때는 내 상상에는 뭔가 좀 맞지 않더라도 트레이딩의 어떤 개념에서라도 손절 혹은 익절의 어떤 무언가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4조가 넘었잖아요. 상당히 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면 이라는 어떤,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동성, 뭐 어떤 예수금, 시장의 유동자금들이 얼마가 더 들어올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시장이 거품이 나려면 항상 끌어다가 썼던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고, 그 시장의 모든 유동성이 다 주식이 오지 않습니다. 다 주식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
올 사람들만 오는 것이고, 올 사람들이 이미 다 왔다면, 다 와간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세들이 강해지는 구간에 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실적과 주가가 역으로 크로스가 될 때,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조정이네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반복되고, 이것들이 나오면 고점 패턴들이 흔히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뭐 헤드앤숄더라든지 뭐 쌍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일단은 좋아지는 쪽에 업종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쪽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시장이 반응했느냐라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할 건데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렇게 보면, 그냥 영업이익으로만 한번 봐보면 대부분 올해는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운송화학, 반도체, IT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화학은 2차 전지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번 연도에 뭐 중반까지는 올해 실적을 보지만 이번 연도에, 근데 사실 시장은 여기 걸까지도 땡겨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내 보유 종목들의 실적을 볼 때는 이번 연도 중반부터는 내년의 실적들도 좀 봐야 되는데, 내년의 이익 증가율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감소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가할 수 있는 쪽을 조금 증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쪽을 좀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사실 그걸로 보면 반도체 쪽의 가장 좀 안전한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업종별로 순위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뭐 다들 아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쪽이 올해 순위 컨센서스가 좋고, 철강도 최근에 좀 꼬리를 들고 있고요. 건설도 조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지금 실적보다 주가들이 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금 뒤늦은 느낌도 살짝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도 있고요. 건강관리 쪽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은행, 증권, 보험 좋아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꾸준히 좋아졌었죠. 하드웨어 쪽.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격들이 이제 2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는 좋아진 지 좀 됐고, 이야기들이 나온 지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쪽이에요. 그렇죠? 다 아는 쪽이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사실 업종을 좀 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업종도 중요하고 한데 종목들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종목들. 그리고 더 하나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주가 상승률과 이익 전망치인데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죠? 주가가 들어오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조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조선이 좋고 들어오르는 것들,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봐야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히 상향되는 게 좋아요.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상상하지도 않고 매수 자체도 아닌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멘텀 투자자에게는 상관없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애들이 매수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EPS와 PER이 같이 가는 애들은 최근에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지금 얘네들이 너무 많이 얘네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몫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신규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1번 얘네들을 찾는 게 낫겠죠. 혹은 2번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한다든지 요 정도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수출이 좋아지는구나. 미국에서 소비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한국이 덕을 보게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 그렇지만 그것의 실적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것까지의 실적을 당겨와서 지금 현재 주가는 벌써 PER이 13배까지 올라왔구나. 작년 8월 달의 고점, 실적의 고점까지 왔다. 횡보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오히려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8월의 고점, 횡보, 현재. 근데 여기서 횡보가 나와 준다면, 그래서 시간을 벌어준다면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횡보 없이 더 상승하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밸류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잠깐 뭐 한두 달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거나 이익 실현하거나 이런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볼린저 밴드, 장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이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의 이 상단에 왔다라는 것은 98%의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어떤 상단을 밑으로 태그하는 깨고 내려오는 이 구간은 확실히 조심해야겠다. 지금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큽니다. 신용 잔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좀 이렇게 길게 하는 건데요. 그때 미국 시장이 아직 과열에 확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조금 한국 시장이 더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과열에 들어가면 그때는 한국 시장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시작을 70 넘으면, 그때 50 몇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 얼마였는데 70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집중해서 탐욕의 구간에 왔으니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GDP의 어떤 시가총액과 GDP 비율이 133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너무 무서울 정도의 위험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거 볼까요? 과열 지수를 보면 이 과열 지수도 과열 지수가 아니죠. 이건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도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건 주간 차트로 본 거예요. 이게 시장이 정말 정상화된다면 이게 20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지만 정상으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20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차라리 여기서 계속 변동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도 시장이 뭔가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거죠. 아무튼 불안한 건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매도의 손이. 근데 해야죠. 그래서 전부 다 매도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세네 번에 나눠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1, 2차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 매수 하면, 근데 많아지면 세네 번까지 가거든요. 근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만약에 시장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뭐 4차 매수 이렇게 했다고 해보면 평균 단가는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시간이 더 길어져도 뭐 분할 매수했으니까 크게 뭐 타격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또 하나 고민이냐면, 분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쭉 내려갔다가 꼭 최저점에서 딱 사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한 방에 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손절하거든요, 트레이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마인드로는 최저점을 딱 사야 되는 이 강박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반등해 버리잖아요, 내가 못 산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때도 계속 떨어지라고 마음속으로 빌게 됩니다. 계속 저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 어떤, 그래서 계속 못 따라가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긴 하죠. 근데 한 방에 매도해야겠다라고 해보면 쭉 가다가 딱 고점에서 딱 정확하게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쭉 가다가 내가 매도한 순간 주가가 안 빠지고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도를 했지만 여기가 꼭지가 아니고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한 방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시간도 분산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시간의 차이를 분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 가격의 분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양을 분산해서 매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길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입장은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한도에서는 저희는 이제는 그때 3월 19일 날 요때는 공격적인 매수, 조심스럽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카페에 방송을 올렸듯이,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해보자. 마지막 라인은 브리즈밴드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보고 지금부터 분할로 나눠보자,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가 이런 논리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고, 저희 회원분들도 꼭 제가 하는 그대로 갈 필요는 없고요. 아, 쟤는 저런 식으로 매도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따라올 필요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장 끝나고 한 4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는 제가 전화 통화를 가장 하기 편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의가 있으면 이 시간대에 제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뭐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